이 종합 문화사거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다양한 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미술 그림 딱 보고 아 이게 뭐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자 그럼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잔 오늘 일단 마무리 짓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잔만큼 정말 그 이른바 철학적인 해석, 그죠? 어려운 철학적인 해석이 많은 작가도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또 피카소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어려운 철학적인 해석을 잘 안 해요. 사실, 그죠? 피카소에 대해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잔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철학적인, 이른바 현학적인 해석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이제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죠? 나중에 다 갖다 붙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세잔의 핵심은 색채, 그죠? 색채 표현과 그것을 통한 양감. 그 세잔은 어떻게 이걸 항상 이 무너지게 그리지? 식탁을 이거 맞추지를 못해 이거를. 네,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잔이 스스로가 야 내가 이게 진짜 눈이 이상한가, 신경계통 이상인가 해서 검진 받을 정도로 진짜 그림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항상 한쪽이 무너진 쪽으로, 그죠? 얼굴도 약간 그렇죠. 네, 얼굴도 그렇고 뭐 똑바로 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오른눈잡이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세잔에 대해서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잔이 본질을 추구하고 뭐 어쩌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입체파적인 뭐 그런 해석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볼 수 있는 게요. 218페이지에 그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맨 위에, 그죠? 이게 이 세잔 사과 정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요 그림이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 그래서 아래쪽에 세잔은 외부 형태를 질서 있는 기하학적 형체로 구축함으로써 내면의 형태를 표현하려 했다. 내면의 형태가 뭔데? 그러니까 외부 형태를 질서 있는 기하학적 형태를 구축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고 그럼 내면의 형태는 또 뭔데? 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게 알다가도 모를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미술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모르나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건데 사실 이건 자기들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다. 그 미학자나 철학자나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모르는 말 써요, 주로. 자기들 좀만 물어보면은 그냥 남들이 쓰니까 따라서 쓰는 거지, 앵무새처럼. 그 의미 없는 말을 다 쓰는 게. 전공하신 분으로서 어느 정도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모르고 쓴다라는 거. 모르고 쓴다는 거를 80% 정도는.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 80% 정도는 다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들려서 데리다 이런 거 논문 나오는데 그 지도 모를 얘기를 써놓은 거래. 자기도 모르는 거. 물어보면 금방 뻐럭나요. 저 저만 얘기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르는 말 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 그렇게 자꾸 그 포스트모더니즘 유행하던 시절에 1999년, 98년 요 시절에 이 사람들이 워낙 어려운 말만 쓰니까 뭐 데리다나 뭐 들레즈나 이렇게 어려운 말 쓰니까 이 과학 철학하는 쪽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이제 일종의 그 생성형 AI죠. AI까지는 아니지만 생성형 AI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문장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다니까요. 논문을 썼다니까요. 써가지고 딱 보여줬더니 야 논문 잘 썼다고. 이게 이제 컴퓨터가 아무렇게 만든 건데 어려운 말 개념만 집어넣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죠? 뭐 한 건데 그거를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기들도 그 포스트모더니즘 전문가들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그래서 말 그대로 의미도 모르고 쓴다는 거죠. 자기들이 쓰는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현학적인 이상한 말만 막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말만 많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정말. 저도 지난주에 피정을 예술예술대에 갔다 왔는데 강의를 3교시까지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쉬운 얘기인데 1교시 때 이제 막 시작을 너무 막 이런 단어들이 모호한 그런 근데 막 너무 오랫동안 연구하신 그런 막 너무 막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진짜 저희 같이 갔던
보다가 집중이 안 돼. 안 돼. 자기도 모르는 얘기인데 제 말은 자기도 모르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얘기고. 제 수준 공부하는 수준을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진짜 그렇죠.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그 과학 이론도 그 정통으로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그 초등학생도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설명을 못하면 사실 자신이 이해 못한 거다. 그거는 맞는 말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세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죠. 어려운 말로. 그래야 먼저 딱 압도하거든. 근데 이상준 씨는 그러고 나니까 네. 풀어서 설명을 하시면 다 알아듣겠는 거야. 네. 1교시 때 막 그게 저 전략이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1교시께 필요가 없던 거지 사실. 필요 없는 그 막말로 가오를 잡고 그 차별성을 강조하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적인 차별성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또 지적 차별성 그죠? 단순히 이런 그 형식적 물질적인 차별성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감시관이라 그러죠. 감시관. 그죠? 이 뛰어난 예술 작품에 대한 그죠? 뛰어난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떤 미적 감시관 이거를 가졌느냐 아니냐가 그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단순히 돈 많다고 이런 예술 작품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까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속물로 엄청난 개념적인 미학적인 그런 얘기들이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못 알아들어도 그게 다 자기들도 모르는 얘기 썼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그렇게 쉽게 어렵게 안 쓰죠. 어렵게 안 자기 모르는 얘기 안 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어디였습니까? 요거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게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맥락을 모르고 그냥 떡한 이거만 보면은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야 이게 뭔가 이 초현실주의 이거 이제 뭔가 내면의 어떤 욕망과 이게 이 거북이가 뭐 남성을 상징하고 뭐 그죠? 성적 욕망 어쩌고 리비도 뭐 막 나오고 오이디푸스 커플 이런 어려운 말만 갖다 붙여가지고 논문 잔뜩 쓰거든요. 그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게 아니 그때도 이제 우리가 아마 이번에 안 나오고 다음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나 예술가들이 그런 그 어떤 깊은 생각을 하고 철학적인 사유 끝에 뭐 작품을 그린 거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화가들은 오히려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사실 그게 맞아요. 화가들은 말을 할 줄 모르고 그냥 감각적으로 뭔가 이제 그려내는 건데. 그걸 이제 말로 막 철학자들이나 미학자들이 풀면은 막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티스가 뭐 그런 생각이 있어 그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해석했잖아요. 이거 별게 아니라 마티스가 그 아꼈던 그 세잔의 작품에서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은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바로 요거 그죠? 마티스가 그렇게 아꼈던 세잔의 작품에서 연결된 작품이다. 장면이 딱 뭔가 딱 놀라서 여기 보고 있는 그죠? 그죠? 보고 있는 여기인데 여기서 뭔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 장면으로 이 거북이가 그죠?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머리 색깔도 비슷하고 앉았던 여자가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뭐 아마 그런 정도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마티스도 그죠? 근데 약간 가운데 여자분이 약간 임신한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좀 거북이를 성적인 경우를 해석한 게 아닐까. 잠깐 방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갖다 막 붙이는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그렇게 보면 아닐 게 없는 게, 근데 이게 단순히 여성이 임신한 것처럼 보이고 사실 임신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배가 나오게 그리거든요. 여성들이 배가 나왔잖아요. 여성들이 배가 나왔죠, 여성들이 뭐 그죠? 우리 그 아이돌이 아닌 이상 다 배가 나오기 마련인데. 근데 보통 여자는 똥배의 그 형태는 아니니까. 그렇게 그렸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말을 만들어내려면은 진짜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무슨 이야기, 무슨 장면 이야기든 간에. 마티스는 뭐라고 얘기한 게 없죠. 이런 게 없죠. 근데 워낙 정말 수수께끼 같은 모호한 작품으로 워낙 그죠? 그동안 얘기됐는데 히스토리 좀 알면은 세잔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그림 그 다음 장면 아니겠느냐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건 다 갖다 붙인 얘기죠. 우리 행동경제학의 그 대표적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사유하는 동물이 아니라 그죠?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그죠? 합리화. 그러니까 다 나중에 합리화하는 거죠. 이거 뭐 특별한 뭐 깊은 생각을 해서 뭐 치밀하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느낌이나 있지. 그러니까 느낌은 있는데 그건 비약적인 문제고 있어서 만든 건데 그 만들거나 그린 건데 나중에 이제 합리화하는 거지. 그죠? 우리 개인의 행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개인의 행동도 일단 저지르고서 나 원래 이거 좋아했어 이런 식으로 그죠? 합리화하는 것처럼 우리 행동경제학의 대표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의 행동도 그렇고 인류 문화사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뭐가 나오고 히트 치면은 그 다음에 합리화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래서 성공했고 저건 저래서 실패했고 사실 그건 나중에 합리화잖아요. 그죠? 일단 지나고 난 다음에 미술사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그게 객관적, 그게 이제 과학적인 관점이에요. 그게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뭐 한 게 아니구나.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세잔이 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 깊은 생각. 그냥 자신은 뭔가 이제까지 없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겠다. 그죠? 라는 그 일념하에 기존 아카데미 전통하고도 다르고 인상파하고도 다르고 그래서 뭔가 차별성이 있으면서도 역사의 이름이 남을 작품을 만들겠다. 라고 한평생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자기도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결국 죽은 거거든요. 다 완성을 못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과 작품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이제 그 앞 시대가 그거 아니에요. 앞에 한 10여 년 동안은 그 인상파들하고 어울려서 배우기도 하고 또 인상파 전시회 한 2번 참여했는데 그죠? 가장 욕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살롱전은 계속 떨어지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계속 두들겨 맞아가지고 나름 꽤 내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를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고향에 머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파리로 야심차게 갔다가 한 20년 동안 했는데 두들겨 맞고 다시 고향에 머뭅니다. 어쨌든 자기 동거녀 오르탕스 아들을 이제 파리에서 둘 수 없어서 데려와가지고 이들의 거처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동거녀와 아들의 존재를 부친에게 숨기고 있었기에 저녁마다 부친의 집으로 돌아와야겠다. 근데 이때 쇼케가 세잔에게 보낸 편지를 세잔이 내려왔고 쇼케는 자기 그림을 그래도 알아준 최초의 후원자인데 편지를 보냈는데 그 부친이 가라앉혀서 보는 바람에 동거녀와 아들의 존재가 들통났다. 부친은 닥달했지만 세잔은 또 딱 잡아댔고 그러니까 세잔이 성격이 이를 괘씸하게 여긴 부친은 세잔의 생활비를 너 그럼 절반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원래 100프랑을 줬는데 나중에 세잔이 징징거려서 200프랑을 올려줬거든요. 다시 이제 너 다시 집에 왔으니까 줄여도 되겠다. 그죠? 집에 왔으니까 그죠? 100% 줄여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곤궁하게 됐죠. 왜냐면 이게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애하고 아들, 그죠? 자기 부인, 자기 애를 먹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곤궁하게 돼가지고 소설 목노점으로 크게 히트를 쳐서 이제 돈을 벌은 에밀 졸라에게 소설가, 그죠? 당분간 생명을 빌려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친한테 딱 잡아떼고, 이건 뭐 좀 그렇잖아요. 편지까지 듣는 게 단순히 들은 말이 아니라 편지에 실리는 걸 이것도 잡아뗀다는 게 참. 자, 그래서 계속 잡아떼고 이렇게 그 프랑스 남프랑스의 바다, 남프랑스의 어떤 그죠? 햇볕에 찬란한. 그래서 어쨌든 이때부터 슬슬 그죠? 파리에서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죠? 비판을 많이 받은 다음에 혼자서 고향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거 혼자서 고향에 머문다는 거는 그만큼 뭡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들은 이제 사실 따로예요. 벌써 이미 부인은 그래서 애 하나 키우면서 따로 있는 거고 세자는 가끔 들렸다가 자기 혼자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세자의 부자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니까요. 그 아들이 미술을 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거 크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게 세자는 그 부친이 뭐 극렬히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요것 때문에 냉전 상태에 들어갔다. 그래서 부친은 지인에게 파리에 내 손자가 사는가 봐. 언제 한번 가서 봐야겠는 걸. 그 자기 이제 손자가 생긴 거니까 유일한 외아들이고 외아들이 또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나이가 많아요. 이제 부친이 늦게 낳았잖아요. 그때 40살에 나온 아들이 아니에요. 40살에 얻은. 그 당시로는 엄청나게 늦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로는. 그래서 하면서도 세잔의 처지를 모르는 채 했다.
세잔의 모친과 여동생은 세잔의 편이긴 하였으나 하층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죠? 여성은 뭐 시골 농민 출신이니까 오르탕스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중하층민이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또 싫어하는 거지.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은 줄곧 오르탕스를 세잔에게서 떼어버리려고 하였고, 그러니까 야, 아들만 놓고 나가라 그래라 아니 요거예요. 아들은 낳았으니까 그죠? 야, 애만 놓고 나가라 그래 이런 식으로 떼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서양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 부인이 시집 오면 거기 시누이가 이게 장난이 사이가 좋지가 않은가 봐요. 여기 드러납니다. 특히 시누이가 특히 더 자, 그래서 오르탕스를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세상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왜냐면 파리에 사니까 야, 네 아빠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다. 빨리 와라. 편지를 보냈는데 야, 네 엄마 데려오지 마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부인은 세잔 죽는데 가지 못하고 세잔 아들만 딱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시누이가 나중에 다 조종하는 거지. 이쪽에서 집어넣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고향에서 편하게 머물긴 곤란해졌잖아요. 이제 그죠? 아버지가 이제 그걸 알아채고 이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기 친구 그죠? 1879 다음 주까지 쓰여서는 파리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애들 데리고 애기 아내 데리고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졸라랑 워낙 친했으니까요. 졸라를 자주 방문한다.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에밀 졸라 이따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에밀 졸라는 작가로서 크게 성공하여 매당에 대저택을 구입하고 친구들을 초대하였다. 하지만 이때부터 세잔과 졸라는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 뭔가 이제 그죠? 30년 넘게 사귄 친구인데 거리감이 생기고 결국 절교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가족들은 놓고 다시 액상프로방스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퐁투아즈로 가서 피사로 그죠? 피사로와 잠깐 다시 또 함께 합니다. 근데 이때 피사로의 소개로 폴 고갱을 또 이제 얽히게 돼요. 고갱. 그래서 고갱이 그 세잔의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고갱은 세잔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고갱은 1885년에 탕기 영광으로부터 세잔의 그림 2점을 구입하고 이후에도 더 구입해서 6점의 세잔 작품을 소장하였다. 그래서 고갱이 그 증권 그 중개인 그죠? 증권 중개인들 하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그래서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투자하잖아요. 투자라는 게 미술품이 투자 상품이니까요. 그죠?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고갱이 가장 좋아했던 세잔의 작품입니다. 세잔. 그러니까 세잔은 이게 뭐 맞추는 게 없어요. 다 이것도 삐뚤어져 있고 이게 중심으로 하나 있고 그죠? 이것도 이 접시도 뭔가 다 삐뚤어져 있고 뭐 대칭 뭐 이렇게 맞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좀 책상이 어떤 형태인지도 애매하고요. 근데 결국 핵심은 사실 색채 표현은 대단해요. 근데 그죠? 색채가 정말 예쁘게 그죠? 예쁘게 어색하지 않게 그랬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갱이 가장 아낀 그림입니다. 세잔의 그림 중에서요. 그래서 고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야. 내가 빈턴터리가 되더라도 이 그림만은 가지고 있을 것이야. 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타이티 시절에 워낙 곤궁해서 특히 이제 아파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습니다. 이 그림 고갱이 가장 좋아했던. 그래서 고갱이 이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잔처럼 그려요. 처음 이 시절에. 그 타이티로 떠나기 전에 브르타뉴 그 프랑스 시골에 머물면서 이제 그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거기서 이거 딱 보시면 이거 세잔이 그린 거 아니야라고 해도 속을 수도 있어요. 그죠? 고갱이 그린 건데 세잔 작품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선이 똑바른데요? 뭐가 반듯한데? 뭐가 좀 반듯하죠. 그죠? 반듯한데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고갱 같다는 게 이런 거 그죠? 이거는 시선이 그죠? 이게 그죠? 다중 시점 아니에요. 이게 좀 어색하죠. 이게. 좀 어색하죠.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잘려가지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시점이 위에서 본 건데 요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의도한 거죠. 그렇죠. 고갱이 이제 세잔을 따라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요, 이런 거 그죠? 요것도 정말 세잔하고 똑같이 그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물화를 뒤에 놓고 이제 얘네를 앞에서 그린 건데 정말 그 사과 색채 표현이 그죠? 정말 똑같이 흉내냈잖아요, 그죠? 정말 똑같이 흉내냈죠, 그죠? 사과, 나이프 이런 거. 그래서 정말 그 고갱이 세잔의 영향을 이제 크게 받았다. 특히 이 시절에 그래서 이런 색채 그림, 색채 표현 같은 거.
자, 그래서 고갱한테 이제 고갱이 타이틀로 떠나기 전에 큰 영향을 줬다. 이제 그거로 하나 이제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친하고 냉전돼 있다가 부친이 자드부팡이라는 그 별장에다가 세자는 옥상에 그죠? 그 3층에 작업실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살죠. 그러니까 세자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요, 이게 자기 아들하고 그 아내하고는 거의 같이 산 적이 많지가 않아요. 처음 애 태어나고 이렇게 뽕 터져서 살 때 좀 빼고는 계속 이 세잔 자체가 떠돌이에요. 또 돌아가죠. 파리 갔다 뭐 자기 고향 갔다가. 그러니까 주로 고향에서 엄마하고 그 여동생 그 속에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주로 부인하고 아들은 또 둘이 따로 살고 사실상 계속. 자, 그 다음에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실패한 이후에도 그래도 세자는 계속 살롱전에 작품을 해서 출품했거든요. 이게 그래도 돼야 좀 자기 그 아버지한테 면목이 쓴다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거부당했고 딱 한 번 82년도에 살롱전 심사위원이 된 친구 기욤의 도움으로 살롱전의 작품 한 점을 전시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살롱전 심사위원은 자신의 제자 그림을 심사 없이 추천만으로 전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이 된 그 친구가 이제 하나 딱 해줬는데 뭐 아무도 주목을 하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요 당시에 82년, 85년 사이에 세자는 인상파 동료였던 르누아르와 모네하고 요때 이제 친해져요. 요때 이제 인상파는 사실상 이제 흩어졌죠. 다 흩어져서 다 따로 사는데 요때 르누아르, 모네가 세잔 집에도 놀러 오고 세잔도 가고 하면서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또 독특한 잘 알려지지 않은 세잔의 외도 사건이 있습니다. 외도. 이게 시골에 머물 때죠. 시골에 머물 때 자신이 고향에 있을 때 자기 부인은 다 파리에 있고 액상프로방스에서 만났다는 것에 알려진 어떤 여인과 그죠? 격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거 뭐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자신의 대생이 뒷면에 쓰다만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가 요 여인과의 관계 그런 거를 알려준다. 나중에 요거를 그죠? 잊어버린 거지 그죠? 뒷면에 넣고 쓰고 다시 덮어놨는데 그거를 폐기하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오늘까지 남아가지고 이때 세잔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죠? 자신의 고향에서 뭔가 외도가 있었구나 한 달 정도 기간에 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세잔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요게 아마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여동생이 그래도 이제 그 저거거든요. 세잔 여동생이 저거로 따지면 장녀예요. 장녀.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여동생이 다 이걸 뭐 한 것 같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동생이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이제 아빠가 세잔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88살입니다. 이때 벌써 세잔 아버지가요. 그 당시로 나이가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잔은 47세 때 그 오르탕스 피케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신의 아들은 14살일 때. 그래서 세잔이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오르탕스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세잔은 오르탕스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변에 밝힌 지 오래였다. 그래서 다만 자신의 아들에게 법적으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식으로 결혼을 한 남하고 재산 관련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요 세잔의 여동생 마리가 이렇게 다 조종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결혼식을 치르도록 부친을 설득했고 부친은 결국 승낙한다. 그래서 부친은 결혼식이 있고 6달 후에 사망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정리하는 거죠. 재산 정리 겸 줄거리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88살 그 당시는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르은의 세잔은 25만 프랑 또는 40만 프랑 등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를 받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은 유산을 받게 되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재산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자기 또 아들한테 넘어가요. 25만 프랑이라는 게 그대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요렇게 세잔이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고요.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잔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이게 정확하겠죠. 부친은 자신에게 25,000 프랑의 수입을 남겨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간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건 뭐건 이렇게 신탁이나 위탁을 맡기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아마 여기 25만 프랑은 그 당시 이자는 10%로 본 것 같아요. 10%.
옛날에 이자가 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면 25만 프랑이면 1년에 10%면 2만 5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거꾸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계산해서 어떨 때 40만 프랑이라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25만 이거 2만 5천 프랑이면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는 한 이게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충 2억 5천 1년에 2억 5천만 원. 엄청난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죠? 이거는 한 25억 그죠? 20억 40억 그 정도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멋있는 모자도 쓰고 자 부인도 옷이 좋아졌죠 좀 그죠? 결혼식 올리던 때 부인. 어쨌든 결혼 후 세잔 부부는 엑상프랑스 카르네식을 얻었으나 오르탕스와 세잔의 아들은 시골을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그죠? 이 시골에 게다가 자기를 미워하는 시누이가 있고 이 뭐가 좋겠어요? 자기 맨날 살던 곳이 파리 그 근처인데 특히 또 아들도 그렇고 아들도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죠? 파리와 같은 도시의 삶을 선호하였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잔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산 시간보다 그 모친과 여동생과 함께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잔의 그 성격을 자기 중심적이라는 게 그러면 이 엄마하고 여동생 오빠는 여동생은 다 자기 오빠라고 해서 오냐오냐 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 유아적 자기 중심성이 계속 유지가 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나름 한평생 유지된 게 그 유아적 자기 중심성의 세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외부 어떤 이런 아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못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에밀 졸라와의 결별. 에밀 졸라는 워낙 그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문학사나 여기서요. 자, 여기서요. 맞습니다. 여기 좀만 더 하고. 그래서 에밀 졸라는 한 34년 사귄 동안 오래된 관계인데 우리 에밀 졸라 말은 그 명칭은 많이 나왔는데 따로 설명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학사라든지 이게 한마디로 예술사인데요. 예술사죠. 문학사하고 이 미술사랑 같이 다 갑니다. 그 19세기부터는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 그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리얼리즘의 논리적 규결인 자연주의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교시 수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리얼리즘이 뭐냐? 또 자연주의가 뭐냐? 응? 그럼 또 이게 또 왜 논리적 규결을 하면 이제 몽롱해지면서 흥미를 상실하고 저 딴 세계 얘기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당대 어쨌든 이 뒷얘기부터 그래서 당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요게 19세기 후반하고 20세기 초 그래서 20세기 초가 한 그 100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19세기 초 대충 1850에서 1950까지가 요 시대를 지배했던 대중 매체는 이게 종이거든요, 종이. 그죠? 신문하고 잡지 얘는 이게 절대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전에는 그렇게 대량 인쇄 못하고 또 종이가 많이 있었지만요. 또 이 이후에는 이제 라디오와 그죠, 영화, 그죠, 이런 그죠, TV. 특히 TV가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100년이 종이가 장악했던 시기고요. 그러니까 이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때 그 펜은 그 칼보다 세다 이런 말, 그죠? 요 때는 통했던 얘기라는 거지. 요 때는 1850에서 1950. 요 때는 통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게 직접 통하지는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펜은 그죠, 어떤 칼보다 강하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시대 한복판에 이렇게 나는 고발한다. 라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결국 펜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전 프랑스를 진동시키고 아주 난리치잖아요. 드레피트 사건이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공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펜은 그죠? 그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바로 요 시대. 그래서 요 시대가 또 당연히 뭐겠습니까? 문학의 전성 시대죠. 그죠? 종이를 할 수 있는 게 문학. 그죠? 1850에서 1950이 이게 문학의 전성시대고 요 맨 앞에 있던 사람이 발자크예요. 발자크에서 현대적 소설의 그 시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도 유명한 소설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바로 요 시대.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요 때부터는 바로 그거잖아요. 이 작가들이 오로지 책만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죠? 사실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오늘날에는 그 유튜버들이 오로지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물론 극소수만. 그죠? 극소수만 유튜브 영상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죠? 또 크게,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오로지 극소수의 몇몇 작가들만 책
만 써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다음에 또 그것이 한 번 히트 치면은 정말 크게 그죠? 다 종이로 책으로 책이나 출판물로 판매가 되니까 정말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1850, 한 100년 동안.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도 물론 당연히 종이는 남아요. 어쨌든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 배경하에서 그때 나온 얘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요게 리얼리즘 자연주의 어쩌고 하는 얘기가. 자 그래서요. 어쨌든 요 드레이프스 사건은 요걸로 특히 저희가 그 대학 다니고 젊을 때는 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식인의 사회 참여하면서. 그래서 지식인은 이런 어떤 부정의한 사회 부정의를 보면은 그것을 용기 있게 내서 소리를 낼 수 있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고발한다라는 요 에밀 졸라의 사례를 지식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상징적인 그런 대표 사례로 말하는. 그래서 사실 요거로 더 유명하죠.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드레이프스 사건을 고발한 신문 기사로. 하지만 어쨌든 당대에 많이 팔린 요 소설. 그래서 그 당시 나폴레옹 3세 치하의 그 부르조아 사회와 그 당시는 또 자본주의 초창기니까 어떤 그런 모순과 사회 군상들. 물론 그거를 맨 처음 시작한 게 그 발자크예요. 발자크는 리얼리즘의 시작점에 있는 거죠. 발자크는 이제 그거를 더 극단화시킨 게 이제 에밀 졸라의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밀 졸라는 세잔하고 같이 어린 시절에 그죠? 그 학교를 부르봉 중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정말 절친이 됐고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 같이 컸던 그러니까 이미 나중에 어떤 대가가 된 사람이 서로 만난 친구가 된 게 아니라 그죠? 어릴 때 나중에 얘들이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는데 둘 다 어쨌든 대가가 된 거잖아요. 한 명은 에밀 졸라가 되고 문학계에서 한 명은 그래도 세잔이 된 거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나름 그것도 시골 그죠? 시골 중학교 같이 다니던 애 둘이 그렇게 대문호가 되고 대화가가 됐다는 거는 참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둘이 어쨌든 그렇게 친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자연주의 얘기를 우리가 좀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잠시 쉬었다가 잠시 조금만 쉬었다가 자연주의, 리얼주의 얘기 조금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어려운 얘기 자연주의. 근데 이게 말이 이게 아까 그 100년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이거는 그 문학을 기준으로 한 얘기인데 문학만이 아니라 우리 미술사, 그러니까 예술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19세기부터는 이렇게 돼요. 19세기부터는 이제 다 모든 예술이 같이 가거든요. 거의 19세기부터는 이 장르가 그 전에는 이게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소문자 아트로서 그러니까 각자 그냥 음악은 음악이고 그죠? 그래서 문학은 문학이고 드라마, 연극은 연극이고 회화는 회화고 또 조각은 조각이고 각자 따로따로 돌아갔는데 그 전에는 19세기 전에는요. 근데 이게 19세기 이후로는 이 아트가 대문자 아트, 이른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술, 그죠? 예술 분야로 하나로 묶이면서, 그죠? 19세기 이후로는 요것이 하나로 묶이면서 이제 같이 가게 돼요. 이 사조가. 그래서 그 전에는 요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학에서 어떤 게 유행하면은 음악에서도 그게 유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19세기부터는 이게 모든 장르가 하나의 분야로 좀 이렇게 수렴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대략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19세기부터 역사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우리가 미술사가 뭡니까? 19세기라는 게 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해서 그죠? 1800 몇 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때 우리 미술사에서는 무슨 주의입니까? 이것도 다 그죠? 신고전주의죠, 그죠? 한마디로 고전주의거든요. 고전주의. 그죠? 이제 신자가 붙어서 그렇지 고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사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전주의 전통이 계속 그 전에는 사실 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학, 고전. 근데 고전이라는 게 이제부터 문학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 문학사람, 미술사람. 고전. 질문에 미술에서 저 신고전주의 할 때도 고전이 단어가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그러니까 네오 클래시시즘, 그죠? 네오 클래시시즘, 신고전주의. 그래서 고전, 그죠? 클래식, 그죠? 고전주의. 우리가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은 참 애매한데요. 그게 이제 듣기 따라서 그죠? 듣기 따라서 애매한데 그죠? 고전이란 말이 우리가 여러 가지 쓰니까요. 근데 이 고전주의 사조로서의 고전주의 문학, 그죠?
고전주의 문학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게 고전주의는 당장 우리가 들자면은요, 서구 문학을 들면 예를 들면 뭘 들 수 있을까? 바보 이반 이런 거, 그죠? 바보 이반 러시아 그런 우화 같은 거잖아요, 그죠? 바보 이반이라든지 또는 그 전에 많이 들 수 있어요. 돈키호테도 들 수 있고 많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춘향전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춘향전도 들 수 있고 춘향전 아니면 홍루몽 있잖아요. 삼국지 수호 이런 거 다 옛날 그죠? 이게 말 그대로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그런 스토리들인데 근데 그런 스토리 한마디로 스토리인데 이제 그런 게 문학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양 문학이든 동양 문학이든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 인물들의 전형성이에요. 티피컬하다 그죠? 티피컬 타입 그죠? 타입 티피컬하다 이게 전형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유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뻔하다고 할 때 뭘 뻔하다고 합니까? 어떤 드라마가 있으면요 연극에서 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놈이 있고 그죠? 또 거기에 또 어울리는 공주가 있고 말이야 또 악녀가 있고 이런 그 전형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춘향전에 변사또는 딱 그 변사또 하면은 성격이 어떻고 생긴 건 돼지 같고 딱 뭔가 전형적인 게 있어요, 그죠? 또 성춘향 이러면은 딱 있고 우리가 신데렐라 그러면 딱 있잖아요. 그런 게 고전적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은요. 아까 바보 이반 같은 경우도 그냥 착하기만 하고 그죠? 딱 고전적인 게 있어요, 그죠? 형이 와서 뺏어가도 다 주고 그 고전적 성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그런 하면 어떤 캐릭터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캐릭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고전주의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들이 전형성이 있어요. 전형적인. 전형성을 가진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치고받고 하는 건데 스토리도 뻔하죠. 권선징악이라든지 아니면 신의 에서 결국 승리했다든지 사실 뻔한 겁니다. 그죠? 그런 식의.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거는 결말을 알고서도 좋아하는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사실. 그죠? 반복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고전주의는 그런 틀이 있어요. 전형적인 틀이 있다는 거지. 틀에 맞춰가지고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항상. 그죠?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문학적으로도 그 틀이 있죠. 언어적인 틀. 그래서 고전주의 시에서는 운문에서 저걸 맞히잖아요. 라임. 그죠? 라임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두운 가군 해가지고 그죠? 딱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단어는 그렇게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딱. 그죠? 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시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그런 게 있는데 그죠? 3444, 3434, 3543 거기 틀에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전이라고 했을 때 옛사람들이 어떠한 게 의해서 그런 틀을 만들었는데 그런 틀에 맞춰지는 그런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그렇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반대되는 게 우리가 미술사에서도 나왔잖아요. 신고전주의에 반대한 게 뭡니까? 신고전주의 낭만주의잖아요. 낭만주의. 그죠? 똑같아요. 문학에서도 이렇게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죠? 낭만주의. 낭만주의 문학은 그럼 낭만주의 문학에서는 그 인물들이 어떻겠어요? 인물들이 전형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개성적이에요. 개성적이고 아주 어떤 돌발적이고 우연적이고 그죠? 이 낭만성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개성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전형성에서 벗어난 그런 개성적이고 특히 어떤 감정 그죠? 그때그때의 감정이나 충동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충동, 정열, 열정 이런 게 우리 낭만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감정을 중요시하는 게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개성. 그래서 낭만주의 인물들은 다 대부분 개성적이고 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또 시대랑 같이 흘러가요. 이 낭만주의가 요거를 지배하면서 낭만주의가 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낭만주의의 또 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꿈, 그래서 낭만주의는 꿈이거든요. 꿈, 또 이념, 이상.
이게 또 낭만주의 또 이상주의의 어떤 관념주의, 그죠? 이상적인 어떤 이상적인 그런 걸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통일운동 할 때,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 같은 민족인데 그냥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어떤 민족성 같은 거, 그죠?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죠? 또는 그 마르크스 할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 노동자, 그죠? 노동자의 계급 의식. 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 어떤 혁명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떤 그런 계급식을 가지고 있으면 혁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상주의적인 게 이게 또 낭만주의자예요. 낭만주의자들은 이상적인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일종의 그 뭡니까? 정신성이죠, 정신성. 쉽게 말하면 또 다시 말하면 그겁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라고 믿는 게 이게 낭만주의예요. 근데 정의가 승리합니까 역사에서?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나는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으니까 그게 바로 낭만주의예요. 그게 믿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승리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정의라는 게 이게 올바른 방향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건데 이거는 뭐랑 뭐를 혼동하는 겁니까?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꼭 역사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의를 믿고 어떤 사랑을 믿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낭만주의인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현실은 바로 우리 자본주의 현실이 되는 바람에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나온 게 그 리얼리즘이에요. 그죠? 리얼리즘이 바로 이게 현실주의 아니에요. 현실주의. 그죠? 현실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꿈과 이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죠? 꿈과 이상으로는 이거는 부족하고 그럼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을 알아야 된다. 현실. 그죠? 현실. 그죠? 현실만이 현실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 유명한 말이죠, 그죠? 라는 이런 모토하에, 그죠? 현실만이 현실을 구원할 수 있다. 아무리 꿈과 이상을 가지는 건 좋지만 이거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꿈과 이상을 가지더라도 현실을 올바르게 한마디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만 우리가 이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리얼리즘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 대한 관찰이 중요한 거죠. 관찰과 분석이, 그죠? 그래서 리얼리즘 문학은요. 리얼리즘 문학은 그거를 문학부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객관적 태도로, 그죠? 현실에 충실, 그죠? 현실을 인식하고 요게 제일 객관적 태도. 이게 객관적 태도라는 건 과학적 태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 리얼리즘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서의 현실은 이거는 이제 사회 현실이죠. 그죠? 우리 자연의 어떤 현실이 아니라 사회 현실입니다. 사회 현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것의 이제 이것의 한 형태가 자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온 거예요. 오늘날까지 주류입니다. 이게 그 문학과 뭡니까 영화든 뭐든 간에 이 스토리 예술, 스토리 장르의 기본 주류는 이거예요. 그죠? 현실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죠? 정말 현실인 것처럼 또는 현실의 구조를 파헤치거나 뭐든 간에 어쨌든 현실을, 그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형상화하는 게 어떤 영화든 소설이든 드라마든 이제 거기에 바탕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게 주류입니다. 주류. 오늘날에도 주류예요. 주류인데 그런데 크게 히트치는 건 그렇지가 않죠. 또 한편으로.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예를 들면은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크게 히트치는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꼭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크게 히트치는 거는
낭만주의가 히트쳐요. 사람들의 꿈과 그죠 이런 이거를 건드려야만 사실 히트를 쳐요. 힘들어서 못 봐. 힘들어서 못 봐요 이런. 그죠 리얼리즘 그렇다니까 이건 힘들어서 사실 맞아요. 힘들다니까 이게 보면은요 이거 이게 이제 하지만 어쨌든 이게 주류긴 합니다 주류. 근데 이게 깔려 있긴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완전히 그 꿈하고 이 여금을 젖지 않기 때문에 나름 현실적인 바탕, 그죠? 리얼리즘적인 접근을 택하면서 여기다가 낭만주의를 집어넣어야만 성공하는 게 공식입니다, 사실.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나중에 우리가 또 하시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얘기는 그래서 예술사가 그렇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리얼리즘이 여기 19세기 중후반에 나온 다음에 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소설들은 다 리얼리즘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주의도 똑같아요. 자연주의도 말을 붙여서 그렇지 여기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왜 자연주의냐 이름이 간단합니다. 인간은 한낱 자연의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낭만적인 우리 모두 꿈을 꾸고 어떤 그죠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연과는 다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자연은 또 위에 있는 근데 그게 아니다. 인간은 그냥 자연의 존재일 뿐이다. 요게 바로 그 이 과학적인 관점이에요. 과학적 관점. 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과학적 관점에서는 뭐 신이 창조한 존재도 아니고 뭐 그죠? 뭐 신이 구원해줄 존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적 관점에서는 그죠? 신은 그냥 인간은 자연의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에밀 졸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설의 연구다. 연구가 이게 과학 연구라는 거예요. 과학 연구다. 그래서 그 당시를 이제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윈의 진화론이 나와서 이제 수용되고 그럼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은 야 뭐 별거 없네. 우리 인간의 심리 행동은 다 유전적인 체질, 그죠? 유전, 다윈, 그죠? 다윈이 말한 것처럼 다 물려받는 거고 유전적인 체질과 그다음에 사회적 조건, 이거 다윈 얘기예요. 다윈, 그죠? 다윈이 그 환경에 따라서 살아남은 내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는 거니까 그 사회적 조건, 환경, 그죠? 유전적 체질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정입니다. 이 말도 중요해요. 결정. 아니 결정론적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요 당시에는 결정론적 관점이 되기 때문에 소설가가 인간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전과 환경을 연구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소설을 연구라는 거예요. 결국 그죠? 그 어떤 사람의 그 사건이나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유전적인 성격, 유전적인 체질과 그 환경, 자라난 특히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의 어떤 자유의지 같은 게 없어져요. 실제로 그런 소설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요. 토마스 하디 이런 거, 테스 뭐 이런 소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운명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 그래서 자연주의 작가들입니다. 뭐 바상, 알퐁스토데, 뭐 토마스 하이서머스 등.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뒤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술 사적인 측면에서 고전주의, 낭만주의, 리얼리즘, 그다음에 그 한 형태로 자연주의 이렇게 순서상으로도 외우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거보다는 그 당시의 그 분위기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술사조에도 자연주의에 해당되는 내용. 뭐 없죠. 미술사조는 따로 없죠. 마른 비정파가 자연주의하고는 서로 이렇게. 그죠, 다르죠. 예, 그건 이제 그냥 자연을 그건 오히려 낭만주의 계통이에요. 그런 오히려 자연을 존경한다는 면에서. 그 바르비정파는 낭만주의 계열로 보시면 되겠고요. 낭만주의와 그 리얼리즘이 섞인 거죠. 한편으로는 바르비정파는 좀. 자, 그다음에 이 자연주의는 이거는 이제 미술사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언급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리얼리즘 나오고, 그러니까 미술사에서 리얼리즘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인상주의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인상주의, 그죠? 리얼리즘 다음에 인상주의가 나와가지고 미술사가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옛날 배울 땐 리얼리즘하고 그다음에 바르비정파 잠깐 배웠다가 그다음에 인상주의. 네, 그렇죠. 리얼리즘 요 중간 사이에 바르비정파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중간 사이에.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되는데 간단해. 그러니까 요거 논리적 기결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은 그 과학, 그죠? 인간이고 뭐건 간에 객관적 태도로서 그 인간이 처한 현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뭐냐? 그게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거니까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두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유전하고 환경. 그게 자연. 왜냐면 인간은 자연의 존재니까. 자연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그 귀결로 그걸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연의 존재니까 그 유전과 환경 그걸 넘어설 수가 없다. 인간은.
그게 포인트. 근데 우리 낭만주의 소설은 그걸 넘어서잖아요. 그죠? 어떤 간절한 그죠? 그 꿈이나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아니면 신의 계시나 뭐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넘었으면 야 박수 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거야. 이게 한계를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는 자연의 존재니까 넘어설 수가 없다. 유전적인 한계와 그 환경 조건을 넘어설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거고 우리가 말씀하신 그 저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초현실주의 그 현상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할 때 그 리얼리즘을 상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같은. 그러니까 자연주의에서 말하는 거, 네. 우리 아까 말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되는 거를 자연주의라고 말하면,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보통 낭만주의가 되니까 낭만주의 그걸 원하고 바라고 하는 어떤 뭐 꿈과 이런 거 어떤 뭐 그 사랑과 그죠 이런 거 뭐 전생의 인연 이런 게 다 낭만주의에 대해 그런 건다. 그걸 자연적으로 벗어나고 그런 예. 그래서 이런 소설들이 다 그래요. 보면은 이게 모파상 뭐 그죠? 토마스 사디 이런 소설들이 이게 참 비극적이에요 한마디로. 비극적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자질을 그런 체질 그런 자질을 가지고 그 환경에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는 거죠 한편으로.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자연주의가 사실 약간 리얼리즘이랑 네. 다른 건 아니잖아. 그렇죠 리얼리즘이. 그냥 이게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리얼리즘. 리얼리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리얼리즘의 한 가지 극단화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극도리적 귀결, 그죠? 맞습니다. 리얼리즘 한 형태. 한 형태인데 입장이 좀 강한 거죠. 그 당시 19세기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9세기는 그러니까 유전자 결정론 플러스 환경 결정론. 그러니까 유전자와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인간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19세기는 관점에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에밀 졸라가 세잔하고 헤어지면서 그렇게 된 이제 맥락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밀 졸라가 이 목노점이라는 소설로 크게 성공을 거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한번 히트 치면은 책 쫙 팔리면은 야 그거 가지고 책 팔아가지고 집을 샀더니 큰 집을 이렇게 대저택 그죠? 매당에 있는 어떤 센 강변에 있는 매당에 대저택을 구입했고 그렇게 소설가가 책을 팔아가지고요. 그럼 또 이게 또 소설가는 그 문인이니까 그 예술계, 그 문학계의 많은 그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맨날 불러서 술 마시고 그죠? 놀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 자기 친구들과 지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절친이었던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한테 용돈이 줄이는 바람에 어려웠던 졸라에게 도움을 받고 있던 세잔도 이곳에 자주 묵으면서 이제 놀러 오면 뭐 하루 놀러 왔다 가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는 그죠? 친구 오면 며칠씩 여기서 자고 그죠? 살았잖아요. 뭐 그냥 먹고 살고 먹고 자고. 그래서 며칠씩 묵으면서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만들게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결말이 나오죠. 그래서 세잔이 이게 워낙 지극히 자존심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인물인데다가 게다가 이 화가라고 하지만 미술계에서도 평판도 거의 없던 그죠? 별로 좋지 않던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라 친구들은 유명 뭐 소설가 뭐 작가들만 되게 오고 평론가도 어울리는데 세잔은 거기 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졸라와 그의 방문객들에 대한 세잔의 무례한 언행이 점점 더 누적되어 갈 것이 분명히 이거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세잔이 이게 사회성이 너무나 없는 인물이니까 그죠? 같이 살면 계속 부딪히고 그죠? 세잔은 지 멋대로 해야 사는 사람이고 자기 몸 건드리는 것조차도 엄청 싫어했던 인물인데 당연히 그리고 졸라도 이제 자기 어릴 때 친구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은 야 얘 이거 좀 문제 있네 그죠? 자기 방문객들한테 제대로 함부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세잔은 또 세잔 나름대로 이게 크게 성공해서 부르주아적으로 변한 졸라가 이제 졸라가 성공했고 저렇게 크게 저택을 짓고 저택 사가지고 사니까 이게 또 거부감이 드는 거죠. 자기는 말 그대로 시골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양탄자와 하인들로 가득 차고 조각된 책상에서 작업하는 타인의 집에서는 결코 편함을 느낄 수 없었다. 이 타인 바로 졸라, 그죠? 이 집에서는 이게 나중에 볼라에게 회고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나 제대로 있을 수 없었다.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졸라가 자신의 그림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자신에 대한 예술적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친구고,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나를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내 미술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자는 사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것은 사실인데 졸라는 가령 마네를 지지하는 글은 서슴없이 썼지만, 마네의 어떤 현대성을 칭찬하는 그런 글은 썼지만 세잔,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세잔에 대한 평은 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세잔은 오래전부터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위대한 화가가 될 개성을 지닌 작가이다. 즉, 그 개성, 어떤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는 써줬어, 요렇게는. 그 다음에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색채 화가라고. 야, 요건 나름 또 파악했어요. 라면서도, 요건 아마 이제 세잔하고 얘기를 해봐서 그럴 겁니다. 세잔이, 그 다음에 또 세잔이 나름 졸라도 그림을 나름 그래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런 얘기 한 거죠. 세잔이 완전히 숙달될 때야 비로소 탁월한 작품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맨날 삐뚤하게 그리고 하니까 이게 지금 졸라 눈에는 야 이거는 이 색채는 나름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삐뚤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숙달되지 않다는 거지, 그죠? 졸라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위대한 화가가 될 개성을 지녔지만, 그죠? 이렇게 그래도 해주는 거예요. 얘기는 아직 기법을 탐구하느라 몸부림친다. 이게 나름 정확하게 평가한 거예요, 졸라가 그 당시에, 그죠? 세잔이 한편 40, 50대도 계속 이 똑바로 못 그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기, 부족한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나름 한 거라는 거죠. 아직 뭔가 그 자질은 있고,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죠? 자질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천재적인 재질은 있는데, 아직 이런 기법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 그래서 그걸 몸부림치고 있어. 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래도 나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해줬는데, 이제 한 3, 4년, 뭐 정확히는 한 2년 정도 이제 같이 좀 살았거든요. 자주 오가면서. 살고 나면서 이제 저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친하던 사람들 가까이 붙으면 이게 또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내 방문객들한테만 함부로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이가 갈라졌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세잔이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졸라는 새로운 소설, 작품이라는 소설을 출간합니다. 작품. 그래서 제목이 이제 그거죠. 작품은 주인공 클로드 랑띠에라는 주인공인데 타고난 재능의 소유자이지만 재능을 실현하는 능력이 결여되는 화가라고 했었다. 이게 딱 세잔 얘기죠. 그래서 랑띠에는 미술사를 뒤흔들 작품, 그죠? 대작품을 목표로 매진하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여 자살하고 만다라, 이런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잔은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서 자신의 성격과 그 지나온 삶을 본다는, 이게 바로 내 얘기네, 그죠? 물론 랑테라는 가상의 인물은 마네나 모네 또는 졸라 자신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세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 얘기도 맞아요. 왜냐면 이게 어떻다고, 이게 모든 현대 작가들에 대한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게 현대 작가들 다 재능은 있지만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그 얘기 또 하시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건 모든 현대 작가들에 대한 해당하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세잔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세잔은 졸라가 자신을 모델로 하여 이 랑티에를 창조했다고 확신하였으며, 이렇게 실패한 화가로, 나 자신이 실패해서 자살하게 되는, 그렇게 묘사한 것은 자신의 그림에 대한 졸라의 실망감, 내 그림을 이해 못했고 내가 아직 또 제대로 못 그리고 있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실패한 화가로 묘사했구나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믿고 있던 세잔은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소설을 썼으니 게다가 실패해서 자살로 끝나는, 그죠? 그것도 30년 넘은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인용해 왔습니다. 그 작품 소설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에밀 졸라의 작품 중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창조의 고통이 따르다니 리얼리티를 포착하기 위해 늘 투쟁했지만 언제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열과성을 당하여 캔버스 위에 자연의 모든 것을 옮기려 했지만 끝내는 그 천재적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근육통만 느낀 채 완전히 소진되고 말았다. 다른 화가들을 만족시키는 적당한 방법이나 기술은 허약하고 비겁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게 다 이제 그 세잔이 평소에 하던 얘기일 거 아니에요, 졸라랑. 그죠? 그래서 저것들은 다 차별성이 없어. 그래서 그는 늘 새로 시작했고, 현재의 좋은 것, 그죠?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어떤 실험을 찾아 나섰는데, 그럼 그에게 무엇이 부족하여 그림을 사실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신경계통이 이상이 있어서 아니면 유전적으로 약간 잘못되어서 표정을 정확하게 맨날 얘가 삐뚤어 그리니까 졸라가 봐도 그죠?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 당시에는 뭔가 이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세기 후반 넘어가서 20세기 초반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우생학이 나오잖아요. 우생학 히틀러 그죠? 이거는 뭐 종자가 나빠서 그렇다. 이런 애들은 다 뭐 멸족시켰다. 이런 얘기 바로 나오는 게 여기 19세기 이런 과학적인 신념들이 퍼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연주의에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맨날 그런 얘기 테이블이 삐뚤어지니까 이게 표정을 못 맞추는데 이게 뭔가 1~2g 모자라서 유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사람이 이게 과학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여기 그 당시 그런 소설과 그 자연주의적인 그 소설의 바탕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깊은 절망감 때문에 화실에서 나온 그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 20년 했는데 이게 이게 안 된다는 거는 내가 그 유전적인 한계, 또 환경적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해도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불길한 생각이 정해졌다는 거. 결정론이니까 이게 결정론입니다. 결정론. 그러니까 장소목처럼 끈덕지게 그의 머리에서 울려 퍼졌다.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 랑티에는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료화가 클로드가 자살한 거죠. 이제 동료화가 다른 사람이 뒤에 쓴 거예요. 다른 화가가 그에 대한 동정심은 점점 커졌다. 저러다가 결국 죽고 말았는데 학생 시절부터 클로드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해 흠터했다. 그러니까 요게 이 동료가 또 이게 에밀 졸라인 거예요. 결국에는 에밀 졸라. 그러니까 에밀 졸라는 그런 문학자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소설가로 등장하지만 그렇게 본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저 클로드는 미술사의 흐름을 바꿀 거장이 되려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러자 실패한 천재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쥐어짰다. 그는 그들이 함께 일했던 때를 생각했다. 그때는 꼭 승리를 확신했고 성공하게 되던 말이라는 sensu 파리를 한 입에 삼켜서 꼴배는 패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는 클로드를 정말 위대한 사람이 생각했고 그의 뛰어난 천재성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저 멀리 제칠 것을 확신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격려를 해준 거예요. 졸라가 넌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잔이 그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림을 좀 파리로 올라와서.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던가 20년 동안 진짜 딱 20년이에요. 그 세월도 지금 그죠? 20년 동안 정열적으로 노력해왔다. 딱 세잔을 가르치는 얘기죠. 노력해왔으나 결국 이렇게 되고 말지 않았는가. 되지 말고 되고 말지 않았는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그렇지 이게 바로 세잔의 그 형태 그 당시 거잖아요. 문둥이처럼 소외당하는 사람. 그죠? 이 얼마나 우울하고 처량한 환경인가.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 세잔이 읽으면 이게 자기 얘기라는 거를 자기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반대 얘기도 있어요. 졸라는 책을 출간할 때마다 항상 한 권씩 그죠? 나 새로운 책 냈다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작품 이 소설도 세상한테 보내줬더니 그죠? 세상은 짧은 답장을 딱 보냅니다. 그죠? 이렇게 친애하는 에밀 친절하게도 보내준 작품을 지금 막 받았네. 루공 마카르 총수의 저자가 잊지 않고 기억해준 것에 감사드리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게 지나간 세월을 추억하면서 저자의 손을 잡고 악수를 청하는 바이네. 야, 요게 이제 뭔가 이 헤어지는 얘기가 된다고 우리가 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지나간 세월을 추억한다는 거. 이거 지나간 세월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얘기하고 하던 했던 시절이. 근데 이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근데 야 그렇다면 책을 보내준 거는 이거를 설마 세잔을 그걸 했겠느냐, 그 모델을 했겠느냐 해서 책을 보내준 거는 졸라가 그런 생각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꼭 세잔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제 버려진 그 수많은 작가들 실패로 끝난 그 시대는 그때 그렇게 됐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중사회가 되면서 대다수 사람들은 그죠?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가 요런 그죠? 이런 구조로서 그죠? 대다수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구조가 예술계의 구조가 피라미드를 넘어서 아예 이런 극소수만 성공하고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꼭 세잔 얘기만은 아닌데
근데 세잔은 이제 이게 바로 자신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세잔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야 저거 누구냐 저기 세잔 그 졸라 친구 있잖아 하고 다 이랬다는 거예요. 소설의 주인공이 그 실패한 화가가 바로 저 세잔이구나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건 이 일을 있은 이후로 둘 사이에는 만남도 서신도 없었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그래서 34년의 우정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끝난 건 맞긴 해요. 왜냐면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 뒤에는 직접 만난 적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뒤에도 몇 차례 서신은 있었고 편지는 있었고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관심도 계속 유지되었다. 서로 그래서 뭐 서로를 험담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다. 비난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잔이 미술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기 시작한 1895 요때 좀 나중이잖아요. 지금 요 책이 나온 게 1886년이고 거의 뭐 9년 뒤에 이제 세잔이 인정을 받거든요. 나름. 그러니까 졸라가 또 써요. 근데 앞에다 요걸 또 붙였어. 실패한 이 화가의 그죠? 사람들이 실패한 이 화가의 천재적인 면모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다라고 그 다음에 써줬습니다. 세잔이 나름 실패했다. 왜 썼을까? 그러니까 졸라는 자기 세잔 그림을 이해 못한 거죠 사실은. 이해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라는 죽을 때 이게 좀 약간 비극적으로 죽는데요. 그 저택에서 벽난로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음모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졸라가 그 졸라 때문에 드레피스 사건으로 이게 이 편이 갈려가지고 야 이게 벽난로가 저 굴뚝을 막아야만 이게 거꾸로 흘러서 이게 이른바 여탄가스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건데 그 누군가 막았다는 거지 졸라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그 얘기들도 많습니다. 사건이 몇 년? 그러니까 그 1890 이게 사건이 쓴 게 92년인가 90년이고요. 이 졸라가 그걸 쓴 게 아까 몇 년이지? 90 몇 년인데 98년인가? 97년인가? 그래서 아까 졸라가 있었습니다. 98년이죠. 98년에 고발했다 썼으니까 그래서 그거 있은 지 한 4년 뒤 아니에요. 졸라가 죽은 게 그죠? 그러니까 졸라가 일찍 죽었어요. 62세. 사실 죽을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죽은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졸라 살해설이 또 음모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졸라가 그렇게 벽난로 연기에서 자다가 벽난로 연기 일상에서 실제로 죽고 자신의 정원사를 통해 이 소식을 세자는 자신의 고향에 있었는데 졸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가만있어 시간이 우리가 되는구나.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졸라랑 들고 얽힌 얘기죠. 아까 그 소설이 한 편으로 보면은요 여기 정말 짧게 인용한 거지만 참 그 세잔의 그 삶이 잘 드러나 있어요. 세잔 삶이 나름 그 여기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파리를 한 입에 삼켜버릴 것이라 같은 피가 있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세잔이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말 기억 보신 적 있으세요? 사과 하나로 파리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소설 속에 나름 그 세잔이 평소에 하던 얘기를.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당시 세잔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세잔이 이제 주로 그 자기 고향에 많이 있었으니까 고향에 있으면서 졸라한테 편지를 많이 보내고 했는데요, 그죠? 그래서 위로도 받고. 그래서 그 그림의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이게 지금 나이가 40살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걸 못 갖춘 거죠. 그러니까 졸라가 보기엔 얘는 자질이 있었는데 아직도 뭘 해내지 못했느냐. 이거는 그거를 실현할 능력은 없는 뭔가 1, 2g 부족한 그 한계에 부딪힌 거다라고 쓴 거죠. 자 그래서 사과 하나로 파리를 정복하겠어 라는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이렇게 보통은 번역을 합니다. 정복한다. 그래서 불어로는 그 에또네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놀라게 하다는 것이고 뭐 진동시키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파리를 진동시킨다 이런 그런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게 해서 파리를 진동시킨다. 그래서 이게 불어로는 그래서 아베군 뽐르 주베 에또네 파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리를 사과 하나를 가지고 그죠? 사과 하나로 나는 뭐 할 거야. 파리를 진동시킬 거야. 놀라게 하겠어. 이런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세잔이. 근데 요게
졸라에게 쓴 편지에게 한 말이라고 그렇게 대중적으로 유포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확인은 못했어요. 졸라한테 쓴 세잔이 쓴 그 편지 묶음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볼 수는 없고 보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잔이 이 말을 평소에도 했어요. 많이 한 말입니다. 많이 한 말입니다. 특히 후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남아있는 기록상으로는 이게 요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평론가인데요. 귀스타프 제프로와라는 평론가가 세잔이 죽은 다음이죠. 죽은 다음에 나중에 출간한 클로드 모네의 전기에서 모네 얘기하다 보면 세잔도 나오겠죠, 그죠? 모네 친구 중에 세잔은 이런 말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록으로 남은 거는 이 책입니다. 클로드 모네 전기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1900년 요 후기죠, 말기 전으로 세잔은 종종 이 말을 이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과로 내 파리를 내가 깜짝 놀라게 하겠어. 이 말을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이 젊은 평론가인데요. 평론가는 인상기억사를 쓴 평론가고, 그래서 모네 전기를 쓰고 모네랑 친했죠. 모네의 추천으로 세잔을 만났는데 세잔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고 세잔 또한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그렇겠어요?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자화상을 그렸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다른 화가들은 그냥 몇 번 하면 다 그리는데 얘는 뭐 왔다 갔다 막 100번씩 엄청 많이 150번. 그럼 당연히 이 평론가 입장에서는 얘는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높게 평가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이 그림 자체는 나름 입체팔 세잔의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 색채적인 그런 조화가 잘 드러난 평가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조각상 되니요 나체상 같은 건데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쫙 세잔 하면은 이제 결국 사과고, 우리가 세잔 그림을 볼 때는 그 사과뿐만 아니라 그 색채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색채를 좀 보시라고 제가 좀 많이 넣었습니다. 한 20페이지에 걸쳐서 쭉 넣었으니까 그림만 쭉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위주로요. 그래서 근데 세잔이 결국 처음부터 이거를 그럼 못 맞춘 거예요. 어쨌든 이게 꽤 오래전인데요. 이런 식으로 정물을 구성해서, 그죠? 정물을 구성해서 이게 지금 그림자도 좀 이상해요, 그죠? 그림자도 이상한데 이게 되나? 이게 다 뭐 똑바르지가 않고 모든 똑바로 그리는 게 없고, 그죠? 가장 초기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과, 배도 많이 그렸어요. 초기 작품들이고, 요것부터 이제 보통 세잔의 그 사과 정물화가 시작된다고 평가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요것부터 뭔가 세잔스러움이 나온다. 근데 이것도 다 이게 좀 삐뚤어지지 뭔가 잠시 삐뚤어져 뭔가 똑바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졸라가 보기에도 너무 뭔가 부족해가지고 결국 안 된다 그게. 쓴 거죠. 뭔가 1~2g 부족해서 유전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딱 누가 봐도 세잔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차별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세잔은 사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쨌든 세잔 그림이 발전해가는 걸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연대선으로 넣어놨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다가, 그죠? 사과, 그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실험, 그죠? 이것도 전혀 다르게 실험했죠. 그죠? 색채 실험을 아주 흐린 그런 터치로 그렇게 또 실험을 또 하고. 이것도 또, 그죠? 이거는 앞에서 보고 이것도 위에서 보고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정말 진짜 색채 실험이에요, 그죠? 사과에 대한 저쪽에 실험.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아시죠? 제가 이번을 통해서 이걸 진짜 다 모든 그림을 다 봤는데 세상 사과 그림을 이게 사과가 특히 유명해졌을 뿐 사실 사과 이외에 다른 과일도 많이 그렸어요. 오히려 사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과일도 많고 그다음에 사과만 그린 거는 별로 없어요. 사과만 그린 거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습작이잖아요. 다 완전한 그림이 아니고. 그래서 사과만 나온 건데 사과만 그린 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도 그리고 또 포도, 그다음에 복숭아, 그죠? 그렸습니다. 그리기는요. 그렸는데 사과만 나온 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색채의 실험과 그죠? 그런 훈련이 되다가 이렇게 돼서 그죠? 이것도 사과 접시, 사과 배, 이것도 유명한 그런 그림이고요. 그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좀 뭔가 좀 더 좀 깔끔해지고 점점 그죠? 뭔가 색채가 뭔가 정립되고 있죠, 그죠? 그죠? 이제 40살 보면서 이렇게 사과와 비스켓, 그죠? 이것도 사과하고 뭐 배하고 다 복숭아 섞여 있습니다, 그죠? 빵도 있고요. 그래서 배도 있고 사과 많이 그린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쯤 오면은 이제 좀 정년되죠, 이렇게. 요거는 또 백악관에 있대네요, 또 요 그림이 세잔 그림이 백악관에 있대요. 백악관에도 이렇게 그림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 그죠? 요것도 배가 섞여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파란 꽃병.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것도 다 이게 기울 왼쪽으로 다 기울었어요. 뭔가 모든 것이 그죠? 모든 것이 왼쪽으로 기울지 살짝 다 기울었어요. 그죠? 똑바로 된 게 없어요, 사실 세상 그림은. 그것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그죠? 뭔가 다 똑바로 된 것도 없고 대칭도 안 맞고 다 그죠? 그러다가 색채가 밝아졌는데 이제 좀 진짜 다 이제 좀 이제 완성도가 높아졌죠, 확실히 그죠? 이제는 그래서 사과와 엠초밥은 있는 정물, 그죠?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일단 안 맞지. 이게 식탁이 이렇게 돼가 이쪽이 좀 들려 있고 뭔가 뭐 이상이 이게 들려 있어, 그죠? 그죠? 훨씬 이제 색채와 붓질이 아주 정갈해졌죠, 그죠? 앞에 초기부터 쫙 좀 보니까 이게 좀 발전해 왔고 색채 표현 결국 세잔이 이거를 그렇게 연구한 거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결국 색채. 근데 나머지는 절대 좋아지지가 않고 이것도 탁자가 이상하게 막 돼 있고 여기 줄도 이상하고 그죠 다. 그 투시법이나 이런 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은데 색채 자체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주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색채는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요 정도 보면 정말 그죠? 이런 이제 뭔가 그런 아주 깔끔한 표현과 예? 이제 개수가 많아지고 있죠. 개수가 많아지고 점점 이렇게 사과를 그 다음에 요것도 아주 유명한 그죠? 그러니까 사과만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과, 배 다 섞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가 그 세잔 정물하로서 그죠? 그 1999년 세잔이 판매된 정물화 중 최고가를 찍은 뭐 현재 가치로 한 1,700억이니까 어마어마하죠. 하나가. 그림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은데 세잔 그림은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아요. 작아요. 작습니다. 1m 넘는 게 별로 없어요. 세잔 그림은 1m가 넘는 게 별로 없고요. 대충 다 50, 뭐 60, 80 이렇게 이 사이즈가. 자, 엄청난 비싼 그림입니다. 이런 거 완전 접시가 설 수직으로 이거 뭐 어떻게 그린 거야 이거? 접시 그냥 수직으로 돼 있고 뭐 이. 그죠? 자, 이것도 테이블이 가다가 또 이상해지지. 아니 그 설명을 또 피카소가 세잔을 평가하기 전에도 세잔의 작품이 유명하고 비싸게 팔렸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가격이 이제 오르기, 볼라르가 1895년에 전시를 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그 가격이라는 게 이제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가격 자체는 꽤 제가격을 받게, 제가격이란 그 당시 한 2,000, 3,000프랑,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몇십억 이런 그런 건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팔리는, 그죠? 정상적으로 팔리고 또 비싸게 팔리는 그런 그림이 된 거죠. 그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됐고, 마니아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마니아들. 자, 그래서 진짜 황당하지 이런 거 보면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그릴 정도면은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붕 떠 있어. 이것도 뭐 공중부양, 접시가 공중부양돼 있잖아요, 그죠? 탄 거는 재미없으니까 이것도 유명한 그림인데요. 생강단지와 가지를 매달아 놨고요. 생강단지 배 사과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공중부양했어요, 그죠? 이게. 테이블 아예 다 가려버렸어요. 네, 테이블은 뭐 이제 테이블도 무시하는 거죠, 그죠? 테이블도 무시하는. 자, 그다음에 또 사과. 어쨌든 요런 이것도 보시면요, 이것도 처음 저 봤을 때 이거 좀 뭐냐? 저 이 뒤에 있는 거 벽인 줄 알았어요, 벽. 바닥이에요, 바닥.
이게 화실이고 이 화실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얹은 거 있고 이게 저 뒤에 또 뭐 있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보실지 아시겠어요?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작업실 이게 작업실이고 그죠? 작업실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테이블이 있고 여기 또 쭉 저쪽에 또 뭐 구석에 하나 뭐 있는 건데 이게 희한하게 그려져 이게. 저 왼쪽 거도 다른 테이블인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테이블인지 벽인지 이게 어쨌든 저 뒤쪽에 어떤 그 또 다른 조각상이 하나 있는 거죠. 조각상 그죠? 조각상이 있는 건데. 관련된 그림이 네. 있고. 예, 그림이 아니고 저 뒤에 조각상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조각상이 있는 거. 이게 작업실 바닥. 이게 작업실 바닥이고 바닥에 뭐 굴러다니고 있고 이 테이블이고 뭐 이상하잖아요. 좀 맞는데. 입체파처럼 정말 그죠. 정말 알기 어렵게. 그래서 이 큐피드사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세잔의 자유로운 영혼. 세잔의 애장품이 큐피드잖아요. 큐피드 애장품으로서 17세기 바로크 시대 조각가 피에르 퓨제의 작품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은 또 곳곳에서 직선이죠. 직선이 오다가 끊어지고 다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끊어지고 그죠? 직선이 오다가 끊어지고 다 직선들이 끊어지고 곡선이 뭔가 이런 균형과 불균형을 조절해주고 있지만 작업실 내부의 공간 구조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작업실인데 이게 진짜 왜곡되어 있죠. 공간 구조가. 하지만 어쨌든 근데 색채는 참 예쁘게 그려져 이런 건 그죠? 양파하고 사과나 이런 거죠. 요 양파. 그래서 색채는 떨리는 느낌이 들도록 하면서 어떤 색채가 무리 없이 다른 색채로 넘어가도록 이게 병원할 그게 결국 세잔이 제일 포인트 줬다는 겁니다. 참 이 공간 구조가 진짜 독특한 그런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말년으로 갈수록 그죠? 색채 표현 밝았던 색채 표현 아까 꽤 밝았잖아요, 그죠? 보시면 그죠? 여기도 살짝 요 앞에 이렇게 좀 밝았는데 그죠? 밝고 화사했는데 조금씩 어두워져요, 그죠? 밝았는데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그죠?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색조는 차분해지고 그죠? 명도가 좀 어두워지고 좀 차분해지고 어두워지고. 근데 이게 실제로는 다른 과일 없이 사과만 그린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죠? 배하고 사과, 이것도 양파, 양파 이렇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못 맞추는지 다 이게 참. 전부 다 많이 네. 사과가 없는 그림은 그러니까 이게 사과가 이거는 사과가 좀 없지 않나요? 사과가 이 양파인데다 이게 사과로 아까 봐요. 배만 그림. 배만 그림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과가 없고 없이 그림도 많은데 어쨌든 다른 과일 없이 사과만 그린 정보는 또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말년으로 가는 거죠. 좀 더 말년으로 가면 아무래도 감각이 무뎌지면서 좀 진해진다 했습니다, 그죠? 진하게 진하고 이렇게 진한 오렌지색, 생강, 설탕, 오렌지 이것도 사과가 이게 사과인가 오렌지라고 봐야 되나 오렌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다 왔습니다. 이런 거 좀 더 진해졌죠 색채가. 좀 미안성이겠죠. 이런 거 자주전자 오렌지 이런 거. 그다음에 요게 이제 사과를 그린 정모라로서는 마지막 작품으로 여겨지는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 진짜 이거는 딱 앞에서 딱 바라본 거고 이건 또 위에서 본 거고 다 그죠 완전 그 입체파적인 또 무너져 있고 이것도 무너져 있고 끝까지 그죠 가다가 책상이 그래서 마지막 작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무라는 이렇게 다 봤고요. 세잔 정무라는 시간이 지금 다 됐죠. 시간 많이 지났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 얘기 잠깐만 언급만 드리고 가시겠습니다. 언급만 드리고 세잔이 왜 유명해졌느냐? 그래서 오늘날 유명해진 이유가 딱 하나예요 사실은. 오늘날 유명해진 게 이게 세잔이 최고가 그림 이게 2011년에 최고가 그림을 경신해가지고 그래서 요게 한 6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깬 게 그거예요. 살바도르 문디 아시죠? 그죠? 다빈치. 그러니까 살바도르 문디가 깼다. 근데 그게 세잔 그림이야. 그래서 막 알려진 거예요. 아, 세잔이 그동안 그렇게 비쌌어. 그래서 그 그림이 뭐냐? 그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이 그림입니다. 이거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요거? 이 유명한 그림? 물론 실제로 팔린 그림은 요건데요. 팔린 그림은 요게 이제 그 카타르 왕실에서 구입한 요거 그 최고가 그림을 그 21세기부터 최고가 그림을 꽤 오랫동안 유지했던 요게 팔린 그림인데 어쨌든 요 연작 사실 요것 때문에 세잔이 그렇게 오늘날 유명해진 겁니다. 사실은 더
더욱더 유명해진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사과 그림보다 이 그림이 카드놀이 하는 사람이 세자님 명성을 들었더니 크게 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비싸게 팔렸으니까 이거 얼마야 이거? 한 5천억? 야, 그림 하나에 5천억이 팔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이게 단순히 어떤 미술적인 가치보다는 비싸게 팔리니까 오히려 합리화하는 거를 이렇게 붙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라는 그런 관점을 사실 볼 수 있어요. 이게 미술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동경제에 바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자 끝난 거죠.